안녕하세요. 복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캐나다에 판매하는 모델 Y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북미에 처음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 목표 대수는 9,000대. 캐나다 소비자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기존보다 1,000만 원이나 저렴한 저가형 모델 Y를 인도받습니다. 미국의 규제 속에서 난감해진 우리 기업들과는 퍽 다른 행보인데 우리의 응전 전략도 하루빨리 구체화돼야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조이의 슈댐무 듣고 오셨습니다. 슈댐무 불어줘. 사랑합니다 이런 뜻인데 저희도 여러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알차게 만드는 거 청취자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제 목소리가 오늘까지 짐승같이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최상민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곱게 뽑아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저희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있죠. 고릴라 보는 라디오도 있습니다.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국내외 증시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알아볼 건데요. 어제 증시에 큰 일들이 있었죠. 8개 종목이 줄줄이 하한가였는데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철 경제 뉴스들 그냥 팔딱팔딱한 뉴스들 죄다 잡아왔는데요. 일탈 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증시연구소 열리는데요.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한 환경들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증시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 김길중님의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어제부터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이런 8개 종목들 하한가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오늘도 대성홀딩스나 다우데이터 몇 개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업종이나 개별 기업의 고유의 악재, 사업성의 악재가 터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부터 계속 이들 종목군에 대한 매도 창구를 보면은 특정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뤄봤을 때 단순 수급상의 반대 매매가 됐건 약간의 좀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고 증시를 보다 보면은 저희가 수급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이 워낙 너도 나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니까 이제 바닥을 친 주식은 반등한다. 이러한 심리로 하한가 따라잡기를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들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한가 따라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한 일이기 때문에 좀 절제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서 시나리오가 좀 몇 가지 나오던데 CFD라고 차익 결제 거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매도가 많이 쏟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지영 연구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익 결제 선물안이라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CFD 계좌를 통해서 나온 물량들이 성격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 CFD는 통상적으로 이론상 최대 10배까지 빚내서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원금 손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CFD 계좌를 통해 유입된 수급이 많은 종목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 무더기 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들 대부분 다 빚내서 주식 투자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 안에는 CFD 계좌를 통해서 들어간 빚내서 주식 투자한 돈들이 있다.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이들 기업들 한가 따라잡기에 유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작전주 가능성은 어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작전주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숨어있는 저평가주에 힘을 실어주는 게 작전주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됐는지 저희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일단은 뭐 펀더멘털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이건 반대로 말해서 장점도 단점도 없는 거여서 이들 종목들이 뭐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란님 외에 여러분이 문의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는데요.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자, 우리 간밤 뉴욕 증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보합권에서 혼조세 마감이 됐더라고요. 예, 뭐 거의 그냥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이슈들이 뭐 미국의 뭐 시카고랑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민감도 이러한 것들이 높아졌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것보다는 오늘부터 줄줄이 예정돼 애플은 뒤에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실적을 일단 시켜보자 이러한 심리가 짙어지면서 주가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은 채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장세 같기도 한데 네. 은행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은행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일단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어제 미국 증시 본장에서는 12% 급등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나름의 뭐 선방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했던 게 이들 은행에 지금 예금되어 있는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일어났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1분기 예금 잔액이 1,04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들으면은 이게 뭐지? 이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금 잔액은 대략 1,4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였어요. 그거보다 훨씬 예금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를 시간 내에서 20% 넘게 폭락세로 유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오늘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은행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계감들을 5월 달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시장에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코스피가 지금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그러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증시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6%대, 에코프로가 지금 1%대, LNF 5%대 등 2차 전지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장중에 갑자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에 그 임원 회의를 통해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 전지 등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엄단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이 지금 2차 전지주들을 대상으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주가 조정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보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찍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거의 연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35원대로 전일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예정된 미국의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선한 제철 뉴스 모아왔습니다. 핫한 경제 이슈들 모아서 1타 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동훈 기자는 괜찮습니까? 감기? 뭐 저희는 한 바퀴 한숨배 돌고 돌아와서 지금 괜찮은데 또 앵커님이 이러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 진짜요? 네네. 네, 포석정의 술잔이 제 앞으로 온 것 같은데 저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뭔가요, 오늘?
자,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신 인플레 피크 글로벌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일 날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 한국은행의 정책들이 의도대로 잘 가고 있고 긴축 효과가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었고요. 이러한 자평을 한 가운데 금리 결정도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에 와 있느냐, 이거가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글로벌리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 부담은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시그널인 만큼 인플레 피크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했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 어느 정도 중단이 이제 상승이 중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리 인상 여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 여기만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모두 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작업들이 속속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가 급증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달러라 하면 사실 전 세계를 이제 하는 기본 이제 통화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 유로화도 도전을 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도전을 했었지만 어려웠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조금 위안화의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해외 무역에서 위안화가 결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7%가량 급증했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 이 외환 거래소에서 위안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제치고 역대 사상 처음으로 1위 거래량을 기록한 이제 통화가 되었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인민은행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중국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무역 비중 중에서 18%가 해외 무역 중에 위안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2.2% 가량 더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늘었는데요. 서방 금융 제재 이후에 자국 화폐 결제가 늘어남과 동시에 위안화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입니다. 지난달 2월에 위안화 거래량이 1조 4,800억 루블로 달러를 제치고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 1위를 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거래량 비중으로는 40%에 거의 육박했고요. 이어서 달러가 38%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 2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로화가 3위 21.2%에 그쳤는데 작년 2월 1년 전에 봤을 때랑 비교하면요. 달러가 무려 87.6%였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11%, 위안화는 0.32%였는데 사실상 지금 위안화의 결제가 급증된 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에서의 결제가 급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위안화가 정말로 패권이 생겼다, 달러에 도전한다라기보단 사실 전쟁으로 인한 특수효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중국의 위안화 결제 급등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결제가 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달러의 아성에 도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급등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맞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홍춘욱 박사와 함께 돈터뷰에서 거론했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값 이미 많이 올랐는데 금을 계속 산다고 하네요. 추동훈의 뷰를 참고한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제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좀 그건 과언이고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달러에 대한 약세가 반대급부로서 여러 가지 안정자산에 찾는 걸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이 계속 금을 사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올해도 총 83곳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량이 1,136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152%가량 늘어난 정도의 숫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요. 83곳의 여러 중앙은행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올해도 이러한 금의 양을 보유량을 늘리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금을 사겠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뜻은 그만큼 금에 대한 선호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즉 거시경제 불안함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도 믿을 수가 없다. 즉 달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 믿을 수 있는 건 안전자산, 실물자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 그리고 수출 규제나 블록화되고 있죠. 경제 블록화 그리고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조사의 약 40% 이상이 지정학적 위험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한 금의 매입이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3분의 1 가량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미중 갈등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유 자산의 변화를 주거나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보시면 서구권보다도 비서구권에서 이러한 금의 보유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0톤을 지난해 말 넘겼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난해 11월, 12월에만 62톤을 추가 매입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에선 달러나 여러 가지 다른 대체 투자보다는 금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과 아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금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4월 13일 날 2,055달러까지 갔었거든요. 트라이온스당. 네. 그래서 2,000달러 다시 넘기면서 역대 최고가가 2,069달러였어요. 그게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금 거의 최고가에 도달했는데 지금은 1,996달러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다시 2,000달러 넘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이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2,300달러까지 갈 거니까 지금 한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판단은 이렇다는 것 정도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거시 이슈를 저희가 한번 싹 훑어드렸는데 이제 시야를 좀 좁혀볼까요? 삼성 SDI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을까 말까 요거 타진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미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생산과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자동차 쪽 이야기죠. 이 배터리 공장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2년까지 전체 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이런 정책에 맞물려서 배터리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기본 기조인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GM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생산 기업 GM에서 삼성 SDI와 손을 잡고 새로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발표를 확실히 확정한 건 아니고요. 네. 임박했다는 것인데 GM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과 공장을 짓고 있었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26억 달러를 들여서 미시간주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게 24년도에 가동될 예정인데 원래 네 번째 공장을 또 짓겠다 LG 엔솔가라는 이제 GM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이게 좀 무산됐습니다. 너무 특정 기업에만 또 쏠림 현상을 가져가는 거 사실 리스크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GM에서 이번에는 삼성 SDI입니다. 미국 한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이죠. SDI와 손을 잡고 새 공장을 짓겠다. 근데 이번에 짓는 공장은 LG 엔솔가 지었던 26억 달러 든 미시간 공장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어찌 보면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 네. SDI 주가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미단이 얻어와야 할 것들 그리고 숙제가 참 많은 상황입니다.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당장 10월
10월이면 끝나게 되는 이 중국으로 장비 들여가는 거 그 유예 조치 연장할 거냐 배제할 거냐 이걸 좀 풀어와야 하고 배터리 업체하고 완성차 업체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는 배터리 업체가 제한은 있는데 어쨌든 중국산 배터리가 북미에 못 들어간다. 이건 호재로 보는 것 같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요 뱃속에 중국산 광물이 너무 많으면 보조금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는 굉장히 정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잖아요. 네. 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 요즘에다 인터넷에 올리고 여기서 공유해서 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가상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 사업을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개 기업이 3대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부릅니다. 시장 1위가 아마존이고요. AWS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하면 사실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게 핵심 먹거리 사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구글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큰 수익을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재택근무가 계속 늘어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근무하는데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3대 빅테크 클라우드 사업의 연간 매출만 총 1,570억 달러 정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이제 사업들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각 전망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덕분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성장이 주춤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들이 이제 곧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이 클라우드 관련 성장률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 4% 이상 성장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AWS입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매출이 1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15%가 어찌 보면 큰 숫자인데 클라우드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걸 봤을 때는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가 감소할 것이다 라면서 역성장까지 우려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약 20%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네. 20%가 큰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37%, 막 38% 이랬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성장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즉 이제 클라우드 산업에서도 먹을 것이 좀 없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바로 생성형 AI 기술이거든요. 바로 이제 챗GPT가 불러오고 2023년을 이제 메가 히트가 치고 있는 이 AI 기술, 생성형 AI 기술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생성형 AI가 얼마나 클라우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막 도입이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에 긍정적인 또는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칠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에 조금은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같이 곁들여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자상거래고 뭐고 그 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데이터도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본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 좋을 때 다른 회사에 이 서버를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코로나19 당시에는 이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덜 사게 되죠. 소비 심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으로 떠났죠. 미국에 떠나서 비공식 일정 하나 소화하고 공개 일정 첫 번째 일정으로 잡은 것이 바로 넷플릭스 CEO와의 만남입니다. 자,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창업자 한 명의 공동 경영자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지금 머물고 있는 미국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자, 기업인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 넷플릭스를 만났는데 넷플릭스가
K 컨텐츠에 25억 달러를 앞으로 4년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돈으로는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K 드라마, K 리얼리티 쇼, 영화 등 여러 가지 K 콘텐츠가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억이란 돈 엄청 큰 돈인데요.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했던 총액의 약 2배가량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25억 달러. 네, 25억 달러요. 예, 25억 달러가 2배 정도 된다고 하는 돈을 앞으로 4년간 투자한다고 하니 또 제2의 오징어 게임 또 제2의 더글로리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컨텐츠 사업가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의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파격적인 투자 결정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서렌도스 CEO는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화답을 했는데요. 아마 미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쓸 건데 자, 첫 번째 성과를 이렇게 거뒀고요.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또 내일 모레 또는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조 3천억 원.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에 벌어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가성비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나라가 어딨어요. 근데 가성비 말고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차후에 콘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키우는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참 골치 아프고 또 심란한 문제인데 미국이 마이크론 대체 물량을 중국에 팔지 말아라. 한국에 애둘러 압박을 했다. 무슨 얘기예요? 네, 짧게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있는데요. 그걸 앞두고 미국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발로 나왔고요. 중국이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제재, 판매 금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한국에서 이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대주면 안 된다라는 백악관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사 이익을 누리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면 그 대체제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요구를 할 건데 그거를 대주면 안 될 거리라는 이제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공식 입장은 아닌데 이 내부자 정보가 나왔다는 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먼저 언프를 하거나 이제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독소 조항 혹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대형 기술주들 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어제부터는 우리 코스닥의 하한가 종목들이 늘어나서 이것도 좀 고민거리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증시연구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어제부터 줄줄이 하한가 종목, 이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긴 하는데요. 뭐 명확한 거는 일단 레버리지로 인한 이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뭐 반대 매매성 매물들이 좀 출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실 때 특히나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실 때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용융자를 써서 이제 거래를 하기도 하시는데 그랬을 때 종목들의 그 담보 유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레버리지가 좀 높은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흔히들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CFD라고 해서 실제 이제 기초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차익 거래만,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게 좀 레버리지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증거금 비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좀 시장의 일부 종목들 편중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남의 돈 꿔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반대 매매를 당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사전에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이렇게 특정 종목들이 우르르 몰려 나올 수가 있느냐. 더구나 이 8개 종목들을 보면 종목 간의 유사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흔치가 않죠. 흔치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뭐 거의 저 처음 본 것 처음 보는 같은데요? 것 같고요. 네. 뭐 실제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는 예전에는 무슨 뭐 옵션 만기라든지, 그쵸. 네, 뭐 동시 만기라든지 이럴 때는 일부 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집중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렇게 흔히 이제 장중에 이렇게 움직였던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비특이적인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우리가 후행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거래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한 서너 가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CFD라고 하는 차액 결제 거래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반대 매매가 몰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공매도가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정 증권사의 차익 결제 거래가 나오는 시간에 마침 증시가 하락했다. 저는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펀드의 보유 물량 청산이 있었을까 이런 상정도 해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게 말이 되는지 지금 조사하는 중입니다. 이틀 연속 뭐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이런 종목들 하한가 달리고 있는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FD라는 게 아까 잠깐 네. 차액 결제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그게 아니라 그 차액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CFD 거래를 할 때는 이제 국내에서 뭐 대부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 그걸 열어놓은 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 국내 증권사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더라도 그 실제 매매가 나가는 창구,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SG증권이라고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좀 나가는, 그러니까 매매가 그 창구 그 집계되는 게 그렇게 좀 잡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C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어떤 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는 그 파생 상품 가격을 산정하는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뭐 상품이면 상품일 거고 주식이면 주식, 네, 이럴 텐데 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특정 가격대에 레인지를 걸어놓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의 차익만을 나중에 이제 만기 시점이나 그럴 때 결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래 수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대신에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돈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기관 걸 꿔서 그 차액만큼 맞습니다. 거래를 하고 수수료 좀 물어주고 그렇죠. 이익이 나면 내가 네. 먹는다. 그러니까 손실도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보게 되는 건데 CFD는 40%만 증거금을 내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종목 따라서 최대 10배까지 빚내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거 참 어려운 상품이기도 하고 위험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종목 말해달라고 김춘자님 말씀하셨는데요. 8개 종목 쉽게 검색하실 수 있고요. 뭐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부터 이렇게 한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S&P 500 지수 네. 한 달 동안 박스권에 있었는데 투심이 꺾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뉴욕 가는 비행기 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지수도 보니까 네. 3월 말 수준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저한테 첫 질문을 주셨던 게 이제 지금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였었고 제 답변은 뭐 쉽진 않을 것 같다. 하는 이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이 저희가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이제 다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항상 이 평균 회귀 성향이 매우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산업에 대한 전망성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좀 단기간에 과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되돌림에 대한 현상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그게 지금 2주간에 좀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좀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다가 기술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음봉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 네. 일단은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동향도 좀 같이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쉬어가요?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이제 뭐 미국 뭐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S&P 500 지수를 비롯한 이제 미국 내 주요 지수들도 지금 거의 한 3주, 3, 4주째 박스권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일단 그 3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반짝 상승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유동성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 뭐 직접적으로 풀린 자금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는 그 유동성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은 정말 높습니다. 절대적인 레벨은 정말 높은데 이게 다시금 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은 시장이 좀 제한적인 박스권 좀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지수 레벨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그 평가를 할 때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목표치를 추정을 하는데 지금 미국 S&P 500의 지수 레벨 때는 올 전체 연간 이익을 다 땡겨다가 평가할 수 있는 지수 레벨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올라갈 걸 1분기에 다 갑을 해서 쓴 거예요? 갑을 해서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지수라고 하는 게 이익의 함수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지수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익 추정치가 현재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한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금 현재 지수 레벨대를 평가할 때 끌어다가 쓴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네. 하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보다는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수적인 접근이 일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당분간 사지 말아라. 이제 사는 것도 저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금 원천이 풍부하시다라고 하면 떨어질 그럼 때보다 걱정이 쪽쪽쪽쪽 없죠. 사시면 될 것 같긴 네. 한데 저는 일단은 되게 좀 어정쩡한 자리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어디쯤에서 형성이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확한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관망하실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마지막 주잖아요. 5월에는 팔아라. 증시에 그런 격언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팔아야 돼요? 저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증시 방금 말씀하신 게 세리 메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1년 12달 중에 5월의 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0.4% 마이너스입니다. 소박하네요. 네. 이게 평균치가 지난 한 반세기 이상의 평균치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달은 보통 한 0.34, 뭐 좀 높은 달은 거의 뭐 0.6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 5월 달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5월 달에 그러면 어떤 이제 이슈들이 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제 실적과 관련한 부분 중에서 저는 이번 주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대거 발표하고 이 빅테크 중에 애플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5월 4일 날 발표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빅테크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좀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 때문에 그렇거든요. 은행. 네, 미국 은행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요인이 고용이나 물가 뭐 이런 거 이 두 가지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은행이 갑툭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제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쵸. 역할인데 네.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그 브릿지에 뭔가 크랙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크랙이 발생한 거고 그걸 빨리 이제 그 보존하기 위해서 연준이나 재무부가 나섰던 거고. 우리 시멘트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발랐죠. 근데 네. 이게 잘 발라진 건지 안 발라진 건지 이게 그리고 잘 양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이제 이게 또 후행성을 가지고 이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계속 다니는 길에 이 바닥에 세멘트를 발라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잘 건조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양생될 때까지 거기 이제 주변을 막아놓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서 보니까 그게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또 누가 밟았어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불안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걸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실적은 뭐 오케이. 뭐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 3월 달에 이 은행들의 예금이 너무 급속하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없다 이 얘기네요. 잔고가 많이 빠져나갔다. 네. 3월 9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SVB 은행 사태가 약간 이제 불거졌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 대비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40%나 예금이 감소한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어렵다고 해서 그렇죠. 큰 은행들이 예금을 갖다 일부러 맡긴다고 맞습니다. 안 했어요? 300억 달러를 갖다 넣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40%는 이 300억 달러를 포함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 그렇습니까? 제외하면 네. 57%나 감소한 거죠. 아니 은행에 돈이 없으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렇죠.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1,000억 달러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간밤에요. 이창용 하는 총재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은 은행들의 사정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네. 있고 상업 대출을 많이 해서 그렇지 음. 그 상황을 우리 걸로 치환해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린 괜찮아요 그럼? 뭐 일단 우리나라도 글쎄요. 저도 일단 보면 이제 작년에 좀 되돌아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10월 11월 달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태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급속도로 좀 이 신용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대거 자금 지원을 하면서 약간 좀 풀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블록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 시중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이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어느 한 군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또 연쇄적인 전염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만 안 할 수가 없다. 트램펄린 탈 때처럼 우리 어렸을 때 100원 내고 타던 방방 있잖아요. 한쪽에서 내가 땅에 앉아 있어도 옆에 애가 크게 한번 쿵 하고 뛰어오르면 나한테 진동이 오는 것처럼 완전 남 내릴 수는 없다. 100원 주고 타셨나요? 아니 김석환 의원님 얼마 주고 타셨는데요? 저는 일단 트램펄린 탄 적이 없긴 한데 진짜? 요즘에는 좀 더 비쌉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많이 올랐죠. 방방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트램펄린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건 뭐건 어쨌든 증시가 지금 좀 약세로 갈 것 같은 가능성이 네. 크다는 말씀인데 달러가 어쨌든 지금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계속 약세인데 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저희 달러 원 환율이 대략 한 1,330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101에서 102선 정도이거든요. 그럼 과거의 이 가격대의 달러 원 환율이 어땠을까를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한 1,200원에서 1,25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대적으로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일단 우리나라의 원화가 어떻게 보면 그 마켓 센티먼트가 매우 높은 그러니까
환율 중에 그러니까 통화 외환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센티멘트 그게 뭔가요? 뭐 일단은 좀 네. 시장에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그 민감도가 높은 그 통화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한국 돈이 센티멘탈하다. 그렇죠. 민감도가 높다. 네. 뭐 일단은 뭐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통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 이머징 시장의 그 흐름을 좀 대변하는 용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좀 대표적으로 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좀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13개월 연속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준이 보면 지금 시장이 적어도 3월 말까지는 3월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제 못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도 일단 시장에서는 25bp 정도는 더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은행 사태가 어떻게 이제 잘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또 다시 좀 약간 이런 위기감들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양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는 성향이 좀 강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원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이 좋지 않네요. 코스피 2,500선 무너지고 환율이 1,34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환율이 재차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4월에 혹시 그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4월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가 4월에 이제 많이 지급이 네. 되고 있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수요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 주식 시장으로나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들 자금들을 보면 이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봐도 현재의 상황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군요. 네, 과도하다라고도 볼 네. 수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측면이 좀 더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접근 권해주시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방 얘기했더니 난리 났네요. 의문의 1패라며. 그래요.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패널보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인정할게요. 오늘 1분기 GDP 나왔습니다. 0.3% 역성장은 탈출을 했는데 투자는 부진합니다. 민간 소비가 그나마 좀 살렸는데 우리 수출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목돈연구소입니다.